도련님, 소녀 목숨이 붙어있는 한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한마디 들으셨습니까? 아침에는 대감집 여종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유배 죄인의 종이었지요.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노비 문서는 불탔습니다. 붙잡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가면 그만이었지요. 다른 종들은 그날 밤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여종의 발을 붙잡았을까요? 이것은 먼 변방 유백일 위에서 시작된 한 여종과 어린 도련님의 기나긴 이야기입니다. 그 기구하고도 눈물겨운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신부는 하늘보다 높고 가문의 법도는 목숨보다 무거웠던 그 시절. 어느 고을에 제법 이름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라 기와집 처마가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곳간에는 곡식이 철마다 넘쳐났지요. 그 집안의 외아들이 바로 수혁이었습니다. 수혁은 15살. 서재에 앉아 책 읽는 것이 하루의 전부인 도련님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글 읽은 것을 보여드려야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벼슬이 높았지만 청렴한 분이셨어요. 백성을 위하는 정사로 이름이 높았고 권세가들의 횡포를 막아서는 고든 성정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그 고든 성정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이 21살.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란 여자였지요. 말이 적고 표정이 무덤덤해서 냉정해 보였지만 손은 누구보다 빠르고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바느질을 하고 대감집 부엌의 모든 일이 이 여자의 손을 거쳐갔지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수혁은 서재에서 책을 펼치고 있었지요. 쾅!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선두의 선관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외쳤지요.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접수되었다. 즉각 체포한다. 수혁이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양손이 밧줄에 묶인 채였지요. 아버지, 수혁이 아버지의 도포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포졸이 그 손을 쳐냈어요. 수혁이 마당 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되지 못했지요.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부엌 쪽에서 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국자를 든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끓이던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국은 끝내 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모 혐의. 그 두 글자만으로 세상이 돌변했지요. 오후가 되자 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가산 몰수 명령이었어요. 토지문서 곳간 열쇠 감나가는 세간살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갔지요.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괴짜까지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또 다른 명령이 내려왔어요. 연좌하여 먼 변방으로 유배를 명한다. 내일 새벽 출발하라. 15살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양반과 도련님이었어요. 저녁에는 역적의 아들, 유배 죄인이 되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빈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지요. 20명이 넘던 종들이 모두 떠난 거였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수혁이 부엌으로 갔지요. 분이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뭐 하는 거야?
아침이니까 밥을 짓는 겁니다. 수혁이 분이를 올려다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너는 왜 안 갔어? 분이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분이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쳤지요. 분이는 원래 이 집 종이 아니었습니다. 7살 때 다른 집에 팔려갔지요. 그 집에서 분이는 이름이 없었어요. 2년 전년, 그게 이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요.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겨울에도 맨발이었습니다. 밥은 종들이 먹다 남긴 찬밥 한 줌이 전부였지요. 그러다 12살 되던 해 주인 집에서 감나가는 비단을 실수로 태웠습니다. 불씨가 빨래에 옮겨 붙은 거였지요. 분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종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로 쫓겨났지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맨발에 걸친 것이라곤 얇은 적삼 한 장뿐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지요. 장터를 헤매다가 골목 한 구석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웠지요. 눈을 감으면 그대로 끝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손이 분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눈을 떠보니 고운 옷을 입은 여인이 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혁의 어머니 마님이었지요. 마님이 종을 시켜 분이를 업어다가 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미음을 떠 먹여주었지요. 분이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쫓겨나거나 팔려나가거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마님이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마님이 빙그레 웃었지요. 분이라고 하자. 봄에 피는 꽃처럼 예쁜 이름이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알겠지? 분이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지요. 이름을 불러준 사람, 사람 취급을 해준 사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날부터 분이는 이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니, 종이 된 게 아니었지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마님은 분이에게 부엌일을 가르쳤어요. 바느질을 가르쳤지요. 약초 이름도 알려줬습니다. 글자도 몇 개 가르쳐 줬어요. 종이라고 짐승처럼 살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요. 분이는 마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아니, 시키지 않아도 했지요. 마님이 기침하시면 밤새 약을 다렸고, 마님이 추워하시면 자기 이불을 가져다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마님이 병으로 눕게 되었을 때 분이는 석 달을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지요. 마님이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지요.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은비녀였어요. 수혁의 눈이 흔들렸지요.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녀에게 이것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혁의 어머니는 1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아버지가 벼슬일로 바쁠 때 수혁 곁을 지킨 건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한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 곁에 아무도 없을 거다. 분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혁의 입술이 떨렸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여종에게 한 부탁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분이가 은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어요. 소녀는 아직 그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 수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지요. 종문서도 없어. 너를 붙잡을 것도 없는데. 분이가 수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종문서가 소녀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마님과의 약속이 소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어깨에 올렸지요. 도련님, 소녀도 따라가겠습니다.
수혁은 한참 동안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끌려가고 재산은 빼앗기고 종들은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여종만은 자기 발로 서 있었습니다. 수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텅 빈 집에 남은 것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분이의 품 안에는 은비녀가 있었고 가슴 안에는 마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이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포졸 둘이 찾아왔어요. 인상이 험악했지요. 어서 나와라. 길이 멀다. 수혁이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살았던 집이었지요. 기와 지붕, 넓은 마당, 서재의 창문. 새벽 어스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수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따리 두 개를 양 어깨에 걸치고 앞만 보고 걸었지요. 포졸 하나가 분이를 보더니 킬킬거렸습니다. 여자가 따라온다고. 유배길이 소풍인 줄 아나. 분이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도성에서 북방 변경까지 보름길이었지요. 수혁은 양반과 도련님이라 먼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재에서 책만 읽던 발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발에 물집이 잡혔지요. 수혁이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포졸이 뒤에서 채근했지요. 느리다, 빨리 걸어. 수혁이 비틀거렸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그때 분이의 손이 수혁의 팔을 잡았어요. 말없이 잡아주고 말없이 놓았지요. 분이는 늘 수혁보다 서너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길바닥을 살폈어요. 뾰족한 돌이 있으면 발로 걷어냈고 진흙탕이 있으면 마른 쪽으로 돌아갔지요. 수혁이 뒤처지면 걸음을 늦췄고 숨이 차면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수혁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짐 하나 줘. 너만 들면 무겁잖아. 도련님은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유배지까지 체력이 남아 있어야 해요. 짧고 실용적인 말이었지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분이는 늘 그랬어요. 마음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지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주막에 묵게 됐어요. 허름한 시골 주막이었지요. 포졸들은 안쪽 좋은 방을 차지하고 술을 시켰습니다. 수혁의 저녁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유배 죄인에게 밥을 챙겨줄 의무 따위는 없었거든요. 수혁이 빈 마루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말할 곳이 없었지요. 그때 분이가 주막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주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솥바닥에 밥이 눌어붙어 끙끙대고 있었지요. 분이가 다가갔습니다. 주모, 부엌일 좀 도와드릴까요? 저 솥바닥 누른 거 잿물로 문지르면 깨끗해집니다. 주모가 고개를 돌렸어요. 의아한 눈이었지요. 내가 할 줄 아는 게냐? 대감집 부엌에서 8년 일했습니다. 분이가 소매를 걷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눌어붙은 솥을 잿물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어지럽혀진 그릇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쓸 채소까지 손질해 놓았어요. 주모가 감탄했지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희 도련님 저녁상 좀 차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밥 한 그릇이면 됩니다. 자기 밥을 달라는 게 아니었지요. 도련님 밥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주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수혁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에 된장찌개까지 곁들인 상이었지요. 수혁이 물었어요. 너는 같이 거. 부엌에서 얻어먹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분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수혁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지요. 주막에 묵을 때마다 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솥을 닦고 반찬 손질을 도왔어요. 그 대가로 수혁의 저녁 한 그릇을 얻어냈지요. 돈 한 푼 없이 천리 길을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분이의 손끝이 곧 노잣돈이었던 거예요.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산골짜기의 작은 주막이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요. 주막 주인은 인상이 험악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분이가 뒷간에 가려고 마당을 지나가는데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막 뒤편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지요. 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어요. 정말 해치우는 거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니까. 윗분께서 명을 내리셨어. 유배지 가기 전에 처리하랍디다. 포졸의 목소리였지요. 분이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귀만 쫑긋 세웠습니다. 내일 산길에서 하면 되겠소. 절벽이 있는 구간 알지? 거기서 발을 헛디디면 그만이야. 사고로 위장하는 거지. 그래. 아무도 모를 거야.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뒷간으로 갔다가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지요. 수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수혁을 깨우지 않았어요. 깨워봤자 겁만 먹을 뿐이었거든요. 이를 악물었지요. 생각해야 했습니다. 힘으로는 안 됐어요. 장정 둘을 여자 혼자 막을 수는 없었지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유배 죄인이 도주하면 더 큰 벌을 받을 테니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분이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수혁이 옆에 앉아 밤새 생각했지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주막에서 주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요. 주모가 말했었습니다. 이 앞 산길로 보부상들이 아침마다 지나간다. 장날 맞춰 움직이거든. 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된다. 사람들 눈이 있으면 저들이 손을 쓸 수 없다. 분이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포졸들은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내일 지나갈 산길을 미리 훑어보러 간 거였지요. 달빛에 의지해 길을 살폈습니다. 좁아지는 구간, 절벽이 보이는 곳, 그리고 길이 갈라지는 지점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주막 주모를 찾았습니다. 새벽녘이라 주모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주모, 보부상들이 아침에 이 길로 지나간다 하셨지요? 몇 시쯤입니까? 해 뜨고 1시경쯤이면 지나가더라.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부엌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주모에게 고마움을 쌓아두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포졸들이 수혁을 깨웠어요. 일찍 출발한다며 서둘렀지요. 분이가 나섰습니다. 잠깐 도련님 집신끈이 풀렸습니다. 고쳐 매야 해요. 분이가 수혁의 집신끈을 매만졌어요. 느릿느릿 시간을 끌었지요. 포졸이 짜증을 냈습니다. 빨리 하냐? 다 됐습니다. 분이가 일어섰어요. 이미 1시경이 지나 있었지요. 주막을 나서자 좁은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높은 벼랑, 다른 한쪽은 깊은 골짜기였어요. 여기서 밀어버릴 작정이구나. 분이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슬금슬금 수혁 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만 보고 걷고 있었지요. 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이다. 조금만 더. 분이가 귀를 기울였어요. 저 앞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사람 소리, 말 울음소리, 짐이 부딪히는 소리. 보부상 행렬이었습니다. 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앞쪽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저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졸들이 움찔했지요. 뒤에서 수혁에게 다가가던 포졸이 발을 멈췄습니다. 보부상 대여섯 명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어요. 짐을 잔뜩 실은 지게를 지고 있었지요. 분이가 재빨리 보부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앞서 걷던 나이 지긋한 어른에게 공손히 말했지요. 어르신들, 혹시 다음 주마까지 같은 길이십니까? 산길이 험해서 함께 가면 안심이 될 텐데요. 보부상 어른이 수혁과 분이를 봤어요. 어린 선비와 여종, 그리고 험상궂은 포졸 둘. 사정이 있어 보였지요. 그래, 같이 가자. 요즘 이 길에 짐승이 나온다더라. 일행이 합쳐졌습니다. 보부상 6명이 함께 걸으니 산길이 북적거렸지요. 사람들 눈이 있으니 포졸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손을 쓸 수는 없었지요. 그날 저녁 다른 주막에 묵었습니다. 분이는 또 부엌으로 갔어요. 수혁의 밥을 얻어낸 뒤 보부상들에게도 다가갔지요. 보따리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고리 어깨가 뜯어졌네요. 꿰매드릴까요? 보부상 어른이 놀랐지요. 내가 바느질도 하느냐? 대감집에서 자랐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이에요. 분이가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빠르고 깔끔했지요. 보부상 하나가 찢어진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좀 고쳐줄 수 있겠소.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분이는 보부상들의 옷과 보따리를 수선해 줬습니다. 보부상들은 고마워했지요. 다음 날도 함께 걸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분이가 바느질로 정을 쌓았거든요. 보부상들은 자연스럽게 동행을 이어갔지요. 포졸들은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보부상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분이가 매일 저녁 바느질과 부엌일로 동행의 끈을 놓지 않았거든요. 결국 포졸들은 끝까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유배지가 코앞이었지요. 포졸들은 수역을 관아에 넘기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임무에 실패한 보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험상궂은 얼굴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수역은 이 모든 걸 몰랐습니다. 포졸들이 자기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분이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길을 살폈다는 것도, 보부상들과의 동행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유배지 관아 앞에 서서 수역이 물었어요. 보부상 아저씨들, 참 좋은 분들이었지. 우연히 만난 건데 끝까지 같이 가주시고.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운이 좋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분이는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을 뿐이에요. 수혁의 등 뒤에서 분이가 걸었던 보름길.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는 수혁이 모르는 밤이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건 분이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유배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배지에 도착했다고 시련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요. 유배지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중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였지요. 낯선 곳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다 하니 그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유배지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변방 마을이었지요. 겨울엔 바람이 뼈를 깎고 여름엔 벌레가 극성이었어요. 땅은 척박했고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유배 관리가 마을 외곽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살아라. 식량은 한 달에 좁쌀 한 말. 더 필요하면 알아서 벌어먹고. 관리가 가리킨 곳에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움막이라기보다는 폐허에 가까웠지요. 벽은 허물어져 틈이 숭숭 뚫려 있었고 지붕은 반쪽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수혁이 움막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굳었지요. 이게 집입니까? 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밖에서 자든가. 죄인 주제에 집 타령이냐. 관리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분이는 움막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지붕을 올려다보고 아궁이 상태를 확인했지요. 그리고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벽부터 막겠습니다. 도련님은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뒷산에서 진흙을 파왔습니다. 개울가에서 돌을 주워왔지요. 진흙을 물에 개어 벽 틈을 하나하나 메웠어요. 마른 풀을 엮어 지붕에 구멍을 덮었습니다. 아궁이에 쌓인 재를 퍼내고 구들장 밑을 뚫었지요. 이틀이 지나자 움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바닥이 따뜻해졌지요. 수혁은 그 이틀 동안 분이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흙을 개는 법도 풀을 엮는 법도 몰랐지요. 나는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지? 분이가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십니다.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쓸 때가 옵니다. 분이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운막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관에서 주는 식량은 한 달에 좁쌀 한 말. 두 사람이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열흘이면 바닥이 났지요. 수혁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밭을 갈 줄도 나무를 벨 줄도 품을 팔 줄도 몰랐거든요. 분이가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장터로 갔어요.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살폈지요. 누가 부엌일에 손이 모자란지, 누가 바느질을 못해서 고생하는지 눈으로 읽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떡집이 있었어요. 주모 혼자 떡을 만들고 있었지요. 손 얻는 일까지 혼자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다가갔어요. 주모 떡 만드실 때 손 얻는 거 혼자 하시면 힘드시죠? 소녀가 도와드릴까요? 주모가 분이를 올려다 봤지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유배 오신 도련님을 모시는. 분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유배 죄인네 종. 옆 좌판에서 아낙 하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인상이 사나운 여자였지요.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주모. 전연 가까이 하지 마. 역적 죄인네 종이래. 장터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지요. 역적 죄인네 종년이 장터를 어슬렁거리면 재수가 없어. 맞아. 저런 것이 돌아다니면 장사가 안 돼.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떡집 주모의 얼굴이 난처해졌지요. 미안하다만 오늘은 그냥 가주겠니? 내가 곤란해져서. 분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요. 등 뒤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꼴 좀 봐라. 역적 죄인네 종년이 장터에서 구걸이나 하려 했나 봐. 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참 동안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마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분이는 마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겨울 골목에서 쓰러진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손.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라고 해주셨던 그 목소리. 분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다시 장터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떡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터 뒷골목으로 갔지요.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이 있는 곳이었어요. 관아 뒷간 청소였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지요. 파리가 들끓었어요. 마을 사람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분이가 소매를 걷었어요. 그리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지요. 하루 종일 뒷간을 퍼내고 물을 길어 닦고 재를 뿌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았지요. 관아 하인이 돌아와서 깨끗해진 뒷간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걸 누가 했어? 소녀가 했습니다. 품삯 대신 좁쌀 한 줌만 주시면 됩니다.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좁쌀 한 줌을 내줬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아무도 안 하려는 일만 찾아다녔어요. 뒷간 청소, 개울가 빨래, 돼지우리 치우기.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 갔습니다. 저 종년 참 불쌍하기도 하지. 역적 죄인네 종이니까 저런 일이나 하는 거지 뭐.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일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손을 놀렸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분이가 약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약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울음이 아니었어요. 비명에 가까웠지요. 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옆에 할멈이 하나 있었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왜 이러는 겁니까? 분이가 물었어요. 아까 산에서 뭔가를 따먹었는데 갑자기 이러네. 약방 주인은 장터에 가고 없고 할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분이가 급히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입술을 봤어요. 입안에 풀찌꺼기가 남아 있었지요. 분이가 찌꺼기를 살폈습니다. 색깔, 모양, 냄새. 대감집에서 마님의 약시중을 들며 수없이 봐왔던 것들이었지요. 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독초를 먹은 거였습니다. 분이가 재빨리 약방 안을 둘러봤어요. 약재 서랍이 늘어서 있었지요. 분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초, 녹두, 생강. 필요한 것들의 위치를 찾았어요. 분이가 감초를 꺼내 급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등을 쓸어먹은 것을 토해내게 했지요. 할멈이 울먹였어요. 아이가 괜찮은 거냐? 감초 달인 물을 먹이면 나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분이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감초를 썰고 물에 넣고 불을 올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이마를 짚어 열을 확인하고 맥을 살폈습니다. 잠시 뒤 감초 달인 물이 됐어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물을 흘려 넣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웅크리고 있던 몸이 풀렸지요.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할멈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때 약방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약방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지요.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약방 주인이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잠든 것을 보고 멈춰 섰지요. 할멈이 말했어요. 이 아가씨가 살렸어. 독초를 먹었는데 감초를 다렸어. 약방 주인이 분이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내가 감초가 해독에 쓰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마님의 약시중을 오래 들었습니다. 약방 주인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아버지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약방 주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역적 죄인네 종년이 약방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돌았지요. 떡집 주모가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분이야, 저번에는 미안했다. 내가 소심했어. 주모가 머쓱한 얼굴로 말했지요. 우리 가게 일 좀 도와주겠니? 손이 정말 모자라서.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지요. 약방 주인도 분이를 불렀습니다. 약초 다듬는 일 좀 해줄 수 있겠소. 내 솜씨라면 믿을 만하니. 분이는 그렇게 장터에 자리를 잡았어요. 떡집에서 일한 대가로 떡을 얻고 약방에서 약초를 다듬은 대가로 약재를 얻었지요. 돈이 아니라 현물로 받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뒷간이나 치우던 종년이었어요. 지금은 장터에서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됐지요. 분이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뒷간을 치울 때도, 떡을 빚을 때도, 약초를 다듬을 때도 표정은 같았어요. 묵묵히 손을 놀렸지요. 저녁이면 장터에서 얻은 것들을 들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떡 몇 개, 콩 한 줌, 말린 약초 조금.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하루를 버티기엔 충분했지요.
주혁이 분이가 가져온 떡을 먹으며 말했어요. 분이야, 매일 고생이 많다. 분이가 아궁이에 불을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게 쉬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겨우 버틴다는 것.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분이가 매일 장터에서 얻어오는 것들로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혁이 저녁에 상을 받았어요. 사발 안에 죽이 담겨 있었지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쓰고 풀 냄새가 났지요. 익숙한 곡식 맛이 아니었습니다. 주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분이야, 이거 뭘로 쓴 거야? 산에서 캔 나물로 쓴 죽입니다. 요즘 장터의 곡식이 귀해서요. 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방 마을이니 그럴 수 있다 싶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참고 먹었지요. 다음 날도 같은 죽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던 날 수혁이 물었어요. 곡식은 안 구해져? 요즘 흉년 기운이 있어서 장터에 곡식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분이의 대답은 늘 같았지요. 표정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수혁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사실 분이가 끓인 것은 풀죽이었습니다. 산에서 캔나물과 약초를 골라서 끓인 거였어요. 아무 풀이나 넣은 게 아니었지요. 대감집에서 마님의 약시중을 들며 익힌 약초 지식이 있었으니까요.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 그나마 영양이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곡식은 이미 열흘 전에 바닥났어요. 관에서 주는 좁쌀 한 말은 보름도 못 갔지요. 장터에서 얻어오던 떡과 콩도 줄어들었습니다. 떡집 주모도 약방 주인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분이는 수혁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풀죽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 도련님이 걱정할 테니까요. 걱정해봤자 도련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분이가 해결해야 했지요. 분이는 새벽마다 산에 올랐어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캤지요. 어둠 속에서 산기를 더듬으며 풀을 골랐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했어요. 틀리면 탈이 나니까요. 캐온 나물로 죽을 끓였습니다. 풀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났지만 그래도 뜨거운 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힘이 조금은 났지요. 분이는 그 죽을 수혁에게 먹였습니다. 매일 저녁 사발 하나. 수혁이 물었지요. 너는 같이 먹자. 소녀는 장터에서 먹고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매번 같은 대답이었어요. 수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지요. 수혁이 갈증에 잠을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후루룩, 후루룩. 무언가를 마시는 소리였습니다. 수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달빛이 부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 분이가 보였지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바가지를 들고 있었지요. 솥 안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혁이 먹고 남은 풀죽의 찌꺼기였어요. 솥 바닥에 눌어붙은 풀 찌꺼기에 물을 부어서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수혁의 숨이 멎었지요. 분이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추적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와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수혁이 나지막이 불렀어요. 분이야. 분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바가지를 뒤로 숨기려 했지요. 하지만 수혁은 이미 다 봤어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을 마시려고. 거짓말이지. 수혁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거 내가 먹고 남은 찌꺼기잖아.
거기에 물 부어서 마신 거잖아. 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가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수혁이 솥 안을 들여다봤어요. 바닥에 눌어붙은 풀 찌꺼기. 거기에 물을 부은 흔적. 그게 분이의 저녁이었던 겁니다. 수혁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곡식 언제부터 없었어. 분이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째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열흘쯤 됐습니다. 수혁의 눈이 커졌지요. 열흘 동안 분이는 곡식 한 톨 없이 풀로 버텼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나은 건 수혁에게 주고 자기는 찌꺼기에 물을 부어 마셨어요. 맨날 장터에서 먹고 왔다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분이가 고개를 숙였지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분이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도련님이 안 드실까 봐요. 수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지요. 말했으면 수혁은 자기도 안 먹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굶게 되지요. 분이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숨기고, 혼자 굶고, 혼자 버텼어요. 이제부터 같이 먹자. 수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같이 굶든지 같이 먹든지 해. 나만 먹는 건 싫어. 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에 비친 분이의 눈이 촉촉했지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분이는 늘 그랬어요. 울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수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분이의 수척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솥바닥 찌꺼기에 물을 부어 마시던 그 모습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수혁은 생각했습니다. 밥을 구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었지요. 밭을 갈 줄도 나무를 벨 줄도 몰랐어요. 양반과 도련님이 할 줄 아는 건 글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한 구석이 눈에 들어왔지요. 낡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어요. 보따리에 넣어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분이가 짐을 쌀 때 챙겨 넣은 거였지요. 수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글을 알아야 한다. 상소문을 써야 한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건 글뿐이다.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 그래야 분이의 고생도 끝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떠보니 수혁이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고운 모래가 깔려 있었지요. 개울가에서 퍼온 모양이었습니다. 수혁이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모래 위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사각, 사각. 나뭇가지 끝이 모래 위를 지나갔습니다. 글자가 새겨졌지요. 분이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이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지요. 그날부터 수혁은 새벽이면 마당에 나왔습니다. 모래 위에 글을 쓰고 다 쓰면 손으로 쓱쓱 지우고 다시 썼지요. 종이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문제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래 위의 글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마찬가지였지요. 수혁은 그때마다 텅 빈 모래판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워져도 다시 쓰면 된다. 날아가도 다시 쓰면 된다. 분이가 솥바닥 찌꺼기로 버틴 것처럼 수혁도 모래 위에서 버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이는 그런 수혁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의 글씨는 비가 오면 사라진다. 그걸 어떻게든 해줘야 한다고요. 수혁은 매일 모래 위에 글을 썼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에 나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지요. 사각, 사각. 모래 위에 글자가 새겨졌어요. 한 글자, 두 글자.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었지요. 다 쓰면 손바닥으로 쓱쓱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종이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모래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어요. 주룩주룩. 수혁이 벌떡 일어났지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늦었어요. 모래판은
이미 빗물에 씻겨 있었지요. 밤새 정성 들여 적어 놓은 문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혁이 빗속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비가 내리면 글씨가 지워졌어요. 바람이 불어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곤 했습니다. 수혁은 그래도 다시 썼어요. 지워지면 또 쓰고 날아가면 또 썼지요.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분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텅 빈 모래판 앞에서 고개를 떨군 수혁의 뒷모습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분이의 행동이 달라졌지요. 분이는 원래 낮에만 일했습니다. 떡집, 약방, 이 집 저 집품을 팔며 하루를 보냈지요. 그런데 밤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면 움막을 나섰습니다. 수혁이 잠든 뒤였지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향한 곳은 뒷산이었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라갔지요. 달빛에 의지의 풀숲을 헤쳤어요. 약초를 캤습니다. 대감집에서 마님의 약 시중을 들며 배운 지식이었지요. 어떤 약초가 값이 나가는지, 어디에 자라는지, 어떻게 캐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풀밭을 기어다니며 약초를 골랐어요. 가시덤불에 손이 찔렸지요. 바위 틈에 손을 넣어 뿌리를 캤습니다. 새벽녘에 산을 내려왔어요. 캐온 약초를 다듬어서 장날에 내다 팔았지요. 한 푼, 두 푼.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먹는 것에도 입는 것에도 쓰지 않았지요. 모았습니다. 낮에는 떡집에서 일하고 약방에서 일하고 이 집 저 집 바느질을 해줬어요. 밤에는 산에 올랐지요. 잠은 하루에 두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 이어졌어요. 분이의 몸은 점점 수척해졌지요. 하지만 수혁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차리고 장터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수혁은 몰랐지요. 분이가 밤마다 산에 오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갔어요. 품에는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지요. 한 집 파는 좌판을 찾아갔습니다. 이 종이 얼마입니까? 한지 10장에 엽전 5냥이요. 붓은요? 붓은 석냥이요. 분이가 품에서 돈을 꺼냈어요. 한 푼, 두 푼 세어보니 딱 8냥이었지요. 몇 달을 모은 전부였습니다. 한지 10장이랑 붓 하나 주십시오. 좌판 주인이 종이와 붓을 건넸어요. 새하얀 한지 묶음, 그리고 새 붓.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의 걸음이 빨라졌어요.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수혁이 마당에서 모래 위에 글을 쓰고 있었지요. 또 비가 올까봐 서둘러 쓰고 있었어요. 분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수혁이 고개를 들었지요. 분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새하얀 한지 묶음, 그리고 새 붓. 수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종이, 진짜 종이? 이제 모래에 안 쓰셔도 됩니다. 수혁이 한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새하얗고 매끈한 종이. 양반가에서는 흔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수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때 수혁의 시선이 분이의 손에 닿았어요. 수혁의 얼굴이 굳었지요. 분이의 손이었습니다. 갈라지고 가시에 찔린 손이었어요.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지요.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부엌 일만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수혁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가 움찔했지요. 내 손이 왜 이래? 약초를 좀 캤습니다. 괜찮습니다. 약초. 수혁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밤에 산에 갔어. 혼자서. 분이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들킨 거였습니다. 수혁이 한지를 내려다봤어요. 새하얀 종이, 그리고 분이의 손.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긁히고 밤이슬에 갈라진 손. 이 종이가 어디서 났는지 이제 알았지요. 몇 달간 밤잠을 줄여가며 캄캄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거였습니다. 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종이에 어떻게 글을 써? 내 손이 이렇게 됐는데.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이 종이에 글을 쓰시고 대감님의 억울함을 밝히시는 것. 그것이 소녀의 바람입니다. 붓을 안 드시면 소녀가 고생한 게 헛된 것이 됩니다. 수혁이 고개를 숙였지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붓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새하얀 종이 위에 붓끝을 대려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뚝. 하얀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수혁은 한참 동안 붓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첫 획을 긋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 이 사람의 손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날 밤 수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사각, 사각. 새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갔지요. 모래 위의 글씨와는 달랐어요.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분이는 아궁이에 불을 넣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혁이 붓을 움직일 때마다 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이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밤마다 산을 오른 이유.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긁히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저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수혁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온한 날들이란 건 오래 가지 않는 법이지요. 이 작은 움막에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약한 모습으로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혁은 매일 방 안에서 글을 읽고 붓을 들었지요. 분이가 사다 준 한지 10장을 아꼈습니다. 한 장을 앞뒤로 빼곡히 쓰고 다 쓰면 모래 위에서 연습했어요. 종이에는 중요한 것만 적었지요. 상소문 형식을 익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 속에 옛 상소문 예시가 있었거든요.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요. 분이는 낮에 떡집과 약방을 오가며 일했어요. 저녁이면 장터에서 얻은 것들을 들고 돌아왔지요. 두 사람의 유배 생활이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온이란 건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요. 마을에 최주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터의 물건값을 쥐락펴락하는 마을 부자였지요. 관아 관리와도 한통속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최주사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최주사가 분이를 눈여겨본 건 장터에서였어요. 떡집에서 일하는 분이를 보고 시비를 걸었지요. 유배 죄인네 종년이 장터를 활보하고 다니는 꼴이라니. 분이가 대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지요. 최주사가 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집에 와서 일해라. 품삯을 2배로 쳐주마. 분이가 팔을 빼며 말했어요. 소녀는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뭐, 저 어린 죄인 놈을? 분이가 최주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지요. 도련님은 소녀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주사가 이를 갈았어요. 종년 주제에 거절을 하다니. 앙심을 품었지요. 며칠 뒤 최주사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유배 관리에게 은자 몇 냥을 밀며 속삭였지요. 그 다음 날 관리가 수혁을 불렀어요. 이수혁, 오늘부터 성벽 보수 공사에 나가라. 무거운 흙을 나르고 돌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15살 서생의 몸으로는 반나절도 버틸 수 없는 노역이었지요.
수혁이 첫날 공사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비틀거렸어요. 흙 한 짐을 지고 가다가 무릎이 꺾였지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분이가 저녁에 움막으로 돌아온 수혁을 보고 눈빛이 변했어요. 수혁의 손이 갈라져 있었고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관하로 갔어요. 날이 도련님 대신 소녀가 관아 안살림을 맡겠습니다. 부엌일, 바느질, 세탁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도련님의 노역을 면해 주십시오. 관리가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내 솜씨가 그만큼 되느냐? 하루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이가 관아 부엌에 들어갔어요. 하루 만에 부엌이 반짝 깨끗해졌지요. 관리의 관복도 깔끔하게 수선됐습니다. 밥상도 달라졌어요. 관리가 만족했지요. 좋다. 이 여자가 관아 일을 하는 동안 저 죄인의 노역은 면해주마. 수혁은 노역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방 안에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이가 관아에 들어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진짜 수혁의 노역을 대신하려고 간 거였어요. 하지만 관아 안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고 듣게 되는 것들이 있었지요. 최 주사가 관아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관리와 만나서 밀담을 나눴지요. 분이는 사랑방을 치우고 차를 내오며 그들의 대화를 조각조각 들었어요. 수상했습니다. 최 주사가 말하는 이름 중에 도성 쪽 높은 벼슬아치가 자주 나왔거든요. 마을 부자가 도성의 권세가와 편지를 주고받는다.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분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일만 했어요. 사랑방을 쓸고 탁자를 닦고 차를 올렸지요. 관아 사람들은 분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년이 뭘 알겠느냐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최 주사가 관리와 한참 밀담을 나누다 급히 떠났습니다. 분이가 사랑방을 치우러 들어갔지요. 바닥을 쓸다가 탁자 다리 밑에 뭔가 걸렸어요. 접힌 서찰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흘리고 간 거였지요. 분이가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문득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성재, 도련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멈췄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찰을 펼쳤습니다. 마님이 가르쳐준 글이었어요. 어려운 한문은 모르지만 이름과 핵심 단어는 읽을 수 있었지요. 영모,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줄 한 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지요. 매수한 관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거짓 증거를 만든 방법도 나와 있었지요. 그리고 서찰 마지막 줄. 아들도 유배지에서 조용히 처리하라.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도련님의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도련님까지 해치라는 명령이었지요. 분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놔둬야 한다. 원래 자리에 놔두고 모른 척해야 한다. 가져가면 최 주사가 알아챈다. 관아에서 사랑방에 드나든 건 소녀뿐이다. 바로 의심받는다. 분이가 서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아들도 조용히 처리하라. 그 글자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놔두면 도련님이 위험하다. 분이가 다시 서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더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어요. 품에 넣었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귀까지 울렸지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방을 나왔어요. 평소처럼 걸었지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덜그럭거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해가 졌습니다. 분이가 관아를 나왔지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서찰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주혁이 방 안에서 붓을 들고 있었지요. 분이가 방문을 열었어요.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지요. 무덤덤하던 표정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분이가 품에서 서찰을 꺼내 수혁 앞에 펼쳤습니다. 주혁이 서찰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다. 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해치라고? 주혁이 분이를 봤어요. 이건 원본이잖아. 최 주사가 없어진 걸 알면 너한테 추궁이 갈 거야. 사랑방에 들어간 건 너뿐이니까. 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돌려놔. 위험해. 돌려놓으면 도련님이 위험합니다. 주혁이 말문이 막혔지요. 소녀가 추궁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해를 입는 건 안 됩니다. 주혁이 서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을 읽는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석 달간 상소문 형식을 익힌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혁이 붓을 집어들었어요. 한지 한 장을 펼쳤지요. 서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모함했는지, 거짓 증거를 만든 자의 이름, 매수된 관리의 이름, 상소문 형식으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지요. 모래 위에서 수백 번 쓰고 지웠던 연습이 이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주혁의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모습을. 분이가 밤마다 산을 오르며 사다 준 그 종이 위를요. 주혁이 붓을 놓았습니다. 이걸 가명의 관찰사에게 보내야 한다. 원본과 함께.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도련님. 최 주사가 내일 아침 관아에 오면 서찰이 없어진 걸 알아챕니다. 그 전에 마을 밖으로 보내야 해요. 오늘 밤이 전부입니다. 주혁의 얼굴이 굳었지요. 오늘 밤, 떡집 주모의 남편이 보부상입니다. 내일 새벽에 가명 쪽으로 떠난다 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부탁하면 들어줄 겁니다. 주혁이 분이를 바라봤어요. 확실해. 주모와는 석 달 동안 정을 쌓았습니다. 소녀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쫓겨나고 뒷간을 치우고 밑바닥부터 기어올라 사람들의 신뢰를 쌓은 석 달.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거였지요. 주혁이 서찰 원본과 자기가 정리한 상소문을 함께 묶었습니다. 분이에게 건넸지요. 가. 분이가 품에 넣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밤이었어요. 달도 구름에 가려 있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뛰었어요.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졌어요.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 안의 서찰이 도련님의 목숨이었으니까요. 떡집 주모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모, 소녀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잠결에 주모가 문을 열었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어나서 두 번째로 무릎을 꿇었어요. 첫 번째는 마님 앞에서였지요. 부탁드립니다. 소녀 도련님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 서찰을 가명에 전해 주십시오. 주모가 분이의 얼굴을 봤어요. 땀에 젖고 무릎에서 흙이 묻고 숨을 헐떡이는 얼굴이었지요. 석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한 번도 부탁을 한 적 없던 여자였습니다. 뒷간을 치울 때도 군말 없었고 장터에서 쫓겨났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모가 남편을 깨웠지요. 보부상이 나왔습니다. 서찰 묶음을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했어요. 가명까지 사흘 길이요. 누구한테 전하면 됩니까? 분이가 수혁에게 들은 이름을 댔지요. 수혁의 아버지의 옛 동료였습니다. 보부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맡기시오. 분이가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주모가 분이의 팔을 잡았지요. 분이야, 괜찮은 거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이가 주모의 손을 잡았어요. 주모,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보부상이 길을 떠났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에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지요. 보냈다. 분이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지요. 내일 아침 최 주사가 관하에 온다. 서찰이 없어진 걸 안다. 사랑방에 들어간 건 소녀뿐이다. 분이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 분이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서찰은 보부상에게 건넸고 은비녀만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분이가 은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이 아이를 부탁한다. 지키고 있습니다, 마님. 분이가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지요. 내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보부상이 가명에 도착하려면 사흘. 관찰사가 움직이려면 그 뒤로 며칠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를 버텨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평소와 똑같이 관하로 갔어요.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관복을 다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됐지요. 최 주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건가? 분이의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관아,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최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사랑방 문 열어. 하인이 황급히 문을 열었지요. 최 주사가 사랑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를 뒤졌어요. 탁자 아래를 봤지요.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서찰이 없어졌다. 최 주사의 고함이 관아를 울렸지요. 어제 이 방에 들어온 놈이 누구냐? 관리가 달려왔어요. 어제 방을 치운 건 저 여자입니다. 모든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지요. 시선들과 마주쳤습니다. 최 주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분이 앞에 섰지요. 그림자가 분이를 덮었습니다. 이년아, 사랑방에서 서찰을 봤느냐? 분이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어요. 서찰이라 하시면? 탁자 위에 있던 종이 말이다. 소녀는 방을 쓸고 탁자를 닦았을 뿐입니다. 종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분이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지요. 최 주사가 이를 갈았어요. 거짓말이다. 내년밖에 없어. 소녀는 그를 모릅니다. 종이가 있었다 해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모른다. 여종이 그를 알 리 없다는 편견. 분이는 그것을 방패로 썼습니다. 최 주사가 멈칫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눈을 부라렸지요. 인연의 거처를 수색해라. 나졸들이 분이의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서찰은 이미 보부상 품에 있었지요. 움막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혁이 정리한 상소문도 서찰 원본과 함께 보냈으니까요. 나졸이 돌아와 보고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 주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지요.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주사는 분이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2년을 가둬라. 서찰이 나올 때까지 못 나간다. 분이가 관아 뒷방에 갇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어둡고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눈을 감았지요. 사흘만 버티면 된다. 보부상이 가명에 도착하면 된다. 그때까지만. 수혁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이가 관아에 갇혔다는 것을. 수혁이 달려갔지요.
관아 앞에서 막혔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 분이를 왜 가둔 겁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최주사 나리의 명이다. 물러가라. 수혁이 발을 동동 굴렀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보부상이 가명에 도착하려면 사흘이다. 관찰사가 움직이려면 그 뒤로 며칠이 더 걸린다. 그 사이에 최 주사가 분이를 어떻게 할지 수혁의 손이 떨렸지요.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미칠 것 같았어요.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최 주사가 분이에게 왔어요. 서찰을 어디에 숨겼느냐? 소녀는 모릅니다. 끝까지 입을 안 열겠다. 이거지? 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지요.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물 한 바가지가 전부였지요. 분이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익숙했지요. 풀쭉 찌꺼기로 버티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도련님이 안전하니까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나졸들을 이끌고 왔어요. 분이를 마당으로 끌어냈지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서찰이 어디 있느냐?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소녀는 모릅니다. 최 주사가 이를 갈았어요. 좋다. 인연의 몸을 수색해라. 나졸이 다가왔습니다. 분이의 소매를 뒤지고 치마 주머니를 뒤졌지요. 그때 나졸의 손이 분이의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비녀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것. 마님이 주신 것. 분이의 전부였지요. 최 주사가 은비녀를 낚아챘어요. 이게 뭐냐? 종년 주제의 은비녀를? 최 주사가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봤지요. 은이면 값이 나갈 터였습니다. 훔친 거 아니냐? 어디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분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흘 동안 추궁을 당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굶어도 담담했고 갇혀도 담담했지요. 그런데 은비녀를 빼앗기는 순간 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이가 최 주사의 손목을 잡았어요. 사흘째 굶어서 기력이 없는 몸이었습니다. 손에 힘도 없었지요.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유백일에서도 장터에서 쫓겨날 때도 풀쭉 찌꺼기로 버티던 밤에도 떨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지금 떨리고 있었어요. 최 주사가 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분이가 바닥에 쓰러졌지요. 마님, 역적 죄인의 마누라 말이냐? 하하. 최 주사가 비녀를 허공에 던졌다 받으며 비웃었어요. 분이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째 굶은 몸이 비틀거렸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최 주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최 주사가 잠깐 멈칫했지요. 종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지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최 주사는 금세 콧방귀를 뀌었지요. 곤장을 쳐라. 나졸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수혁이 관아 밖에서 소리쳤어요. 안 돼, 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문 밖에서 수혁의 목소리만 들렸지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졸이 곤장을 지켜들었어요. 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필이었어요. 관아 앞 길에서 먼지가 피어올랐지요. 관찰사 행차시다. 최 주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관찰사가 군사를 이끌고 마을에 도착한 거였어요. 보부상이 이틀 만에 가명에 도착했던 겁니다. 사흘길을 이틀 만에 달린 거였지요. 떡집 주모가 남편에게 신신당부했거든요. 그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부탁한 거야. 제발 빨리 가줘. 보부상은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지요.
자기 아내가 그토록 간곡히 부탁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관찰사가 관하로 들어왔어요. 서찰 원본을 이미 확인한 뒤였지요. 주역이 정리한 상소문도 함께 봤습니다. 관찰사가 최 주사를 내려다봤어요. 최 주사, 이게 무엇이냐? 서찰 원본을 펼쳐 보였지요. 윗분의 필적, 윗분의 인장.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최 주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건 영모를 모함한 증거다. 그리고 유배 죄인의 아들까지 해치라는 명령이지. 관찰사가 차갑게 내려다봤지요. 최 주사, 너는 즉각 체포한다. 나졸들이 최 주사를 끌어갔어요. 최 주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관리도 파직됐습니다. 관찰사가 마당 한쪽을 봤어요. 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저 여인이 서찰을 전한 자인가? 주역이 관아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분이에게 달려갔지요. 분이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분이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째 굶은 얼굴, 입술이 갈라지고 몸에 힘이 없었지요. 하지만 웃었어요. 분이가 웃는 걸 수역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약속 지켰습니다. 주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바보야, 바보야. 주역이 분이를 안았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여종을 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수역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관찰사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에 선관리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저 여인에게 밥부터 먹여라. 분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비녀는 최 주사가 빼앗은 채였지요. 하지만 분이는 웃고 있었어요. 마님이 맡긴 사람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관찰사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최 주사가 체포되고 서찰 원본이 도성으로 올라갔지요. 주역이 정리한 상소문도 함께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모함했는지 또박또박 정리된 글이었어요. 도성에서 조사가 시작됐지요. 서찰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주역의 아버지를 모함한 권세가, 거짓 증거를 만든 자, 매수된 관리들, 줄줄이 엮여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의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이성재의 죄를 사하고 명예를 복구한다. 아들 이수혁의 유배를 즉각 해제한다. 주역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분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분이는 관아에서 풀려난 뒤 며칠째 알아 누워 있었지요. 사흘간 굶고 갇혀있던 몸이 버티질 못한 거였습니다. 분이가 장터에서 익힌 약초 지식으로 스스로 약을 다려 먹고 있었지만 회복은 더뎠어요. 주역이 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분이야, 아버지 누명이 벗겨졌어. 유배도 풀렸어. 분이가 힘없이 눈을 떴지요. 다행입니다. 다 내 덕분이야. 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녀는 서찰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게 분이었지요. 자기가 한 일을 크게 말하지 않는 사람. 며칠 뒤 도성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왕의 명을 전하는 관리였지요. 주역을 도성으로 부른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역이 분이를 봤습니다. 같이 가자. 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도련님이 가셔야 할 자리입니다. 안 돼. 너 없이 안 가. 주역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분이가 수역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유배길과는 달랐지요. 포졸의 호송도 없었고 밧줄도 없었어요. 관에서 마차를 내줬습니다. 주역이 마차에 타고 분이가 옆에 앉았지요. 분이가 마차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배 갈 때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보부상을 합류시켰던 산길, 분이가 새벽에 몰래 나가 지형을 살폈던 그 고개가 스쳐 지나갔지요. 주역도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역은 그때의 진실을 몰랐지요. 분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앞이었어요.
주혁은 태어나서 처음 왕 앞에 서게 됐지요. 관복을 입었습니다. 이조차미의 아들에게 합당한 예우였어요. 주혁이 관복 매무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분이가 관복의 옷깃을 바로잡아줬어요. 도련님, 바르게 서십시오. 주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전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 늘어선 관리들. 그 끝에 왕이 앉아 계셨지요. 주혁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왕이 말씀하셨어요. 주혁의 아버지 이성재는 충신이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그 한이 얼마나 깊겠느냐고. 이제 명예를 되찾았으니 아버지의 관작을 복구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수혁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함의 증거를 밝혀낸 공이 크다고. 유배 중에도 그를 놓지 않고 상소문을 정리한 것이 훌륭하다고. 관직을 내리겠다고 하셨지요. 주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전하, 환공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소인의 힘이 아닙니다. 왕이 물었지요. 그러면 누구의 힘이더냐? 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인을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소인의 여종이었습니다. 전각 안이 술렁였지요. 여종이라니. 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천리 유배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소인이 굶을 때 자기 밥을 덜어 먹였습니다. 소인이 글을 쓸 종이가 없을 때 밤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서 종이를 사다 줬습니다. 전각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모함의 증거를 발견한 것도,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가명에 전한 것도, 사흘간 갇혀서 매를 맞을 뻔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것도 모두 이 여종이었습니다. 주혁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소인이 여기 서 있는 것은 이 사람 덕분입니다. 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그 여종을 데려오너라. 내시가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뒤 분이가 전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요. 궁궐 전각에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어요. 분이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왕이 분이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느냐? 분이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대답했지요. 소녀는 마님의 부탁을 지켰을 뿐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들어라.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충성이 가상하구나. 상을 내리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분이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소녀의 물건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왕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물건이라니? 최주사라는 자에게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마님께서 주신 은비녀입니다. 전각이 다시 술렁였지요. 왕 앞에서 원하는 것을 물었는데 대답이 은비녀 하나라니. 왕이 옆에 관리에게 눈짓했어요. 관리가 재빨리 나갔지요. 잠시 뒤 관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은비녀가 들려 있었어요. 최주사에게서 압수한 물건 중에 있었던 거지요. 분이가 은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흘 만이었지요. 아니, 분이에게는 한 평생 같은 사흘이었습니다. 분이가 비녀를 가슴에 품었어요. 눈을 감았지요. 마님, 돌려받았습니다. 왕이 수혁을 봤어요. 저 여종에게도 상을 내려야 하겠구나. 분이가 은비녀를 가슴에 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수혁이 분이 앞에 섰지요. 분이야. 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해. 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종문서는 진작에 불탔어. 너를 묶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분이는 한참 동안 수혁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를 묶는 건 종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수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넌 우리 집 사람이라고. 이제 진짜 사람으로 살아. 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련님, 소녀의 바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분이가 은비녀를 꼭 쥐었지요. 마님 산소에 가서 이 비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켰다고. 주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각 안의 관리들 사이에서 누군가 기침으로 눈물을 감췄지요. 며칠 뒤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마님의 산소였어요.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소박한 무덤이었지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분이가 풀을 뽑고 무덤 앞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혁이 먼저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옆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분이가 은비녀를 꺼냈지요. 그리고 무덤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마님, 소녀가 도련님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산소 위 풀잎이 흔들렸지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백일에서도 장터에서 쫓겨날 때도 관아에 갇혀 있을 때도 울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님 산소 앞에서 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 줄기, 두 줄기. 멈추지 않았어요. 주역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무릎 꿇은 채 아무 말 없이 울었지요. 한참이 지났어요. 분이가 눈물을 닦고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꽂았지요. 마님이 주신 것이니 소녀가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따스한 바람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요. 주혁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은비녀를 꽂은 분이의 옆모습이 마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신부는 주인과 종이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어쩌면 가족보다 더 깊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